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선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군중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믿었던 사람마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습니다. 하인이 처벌을 선언하려는 순간 공터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아무도 소은의 손을 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소은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실은 끝내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남문밖 염천교 장터는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 갓 쪄낸 떡 냄새가 한데 뒤엉켜 코를 찔렀고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요동쳤습니다. 바닥에는 지난밤 비에 젖은 흙이 발에 달라붙었고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장터 끝이 희뿌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북적이는 장터 한 귀퉁이에 소은이라는 처녀가 자리를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올해 18살, 나이에 비해 손마디가 굵고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에 꿰어시는 집시는 어찌나 오래된 것인지 발 뒤꿈치가 거의 땅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새까맣고 또렷한 눈동자에는 쉬이 꺾이지 않는 단단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은이 펼쳐놓은 자리에는 약초 묶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삼지구엽초, 으름덩굴, 쑥부쟁이,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뿌리들이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여느 약초 장수와 달리 소은의 약초는 뿌리에 흙 하나 묻어 있지 않았고 잎사귀도 시들지 않은 싱싱한 것들이었습니다. 장터 어른들은 소은을 가리켜 억척스러운 아이라 불렀습니다. 부모도 없이 홀로 새벽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그것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소은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어물전을 운영하는 복례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청어가 실하게 들어왔습니까? 소은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한지 복례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소은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새와 고단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소은이 장터의 털을 잡은 것은 새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던 어느 해 겨울, 부모를 하루 사이에 여의고 갈 곳을 잃은 소은은 이 장터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짐을 날라주고 밥 한 끼를 얻어먹었고, 그 다음에는 약초 지식을 살려 작은 자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소은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쑤신다는 노인에게는 쇠무릎을 권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아주머니에게는 삽주 뿌리를 내밀었습니다. 입소문이 돌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값을 깎아달라는 이에게 기꺼이 깎아주었고 너무 가난하여 돈이 없다는 이에게는 그냥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장터 아이들 중 굶주린 아이가 있으면 소은은 몰래 약초 한 묶음을 쥐어주었습니다. 팔면 밥값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도 넉넉하지 않건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소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굶주렸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은에게는 늘 불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가도 문득 무언가를 의식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안의 이유를 소은 자신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 꿈속에서 어머니가 무언가를 귀에 대고 속삭이다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고, 깨어나면 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햇살이 장터 위로 기울기 시작하자 소은은 약초 묶음을 정리하며 하루를 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겨우 새 묶음을 팔았으니 저녁 끼니는 보리죽이 될 터였습니다. 소은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산을 오르면 된다고 소은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위태롭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소은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부모 없는 이 세상에서 소은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염천교 장터에서 소은이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은 포목전을 운영하는 덕칠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덕칠은 소은이 처음 이 장터에 흘러들었을 때 허름한 창고 한 켠을 내어주며 거처를 마련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소미불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소은은 그런 덕칠을 아버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덕칠 어르신, 오늘 포목 장사는 잘 되었습니까? 소은이 하루 일을 마치고 덕칠의 전 앞에 들를 때면 이렇게 물었고, 덕칠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저 그렇지 하고 대꾸하는 것이 둘의 일상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둘을 보며 부녀지간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은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덕칠 외에도 소은과 정이 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찰떡과 시루떡을 쪄 내는 떡 장수 값순 아주머니는 남은 떡을 소은에게 꼭 챙겨 주었습니다. 어물전에 복내 할머니는 생선 한 토막을 신문지에 싸서 내밀며 오늘 저녁 이걸로 국이나 끓여 먹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소은은 그때마다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따뜻한 인심이 소은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터 아이들도 소은을 좋아했습니다. 틈만 나면 소은의 자리로 몰려들어 약초 이름을 물어보거나 장난을 치고는 도망갔습니다. 소은은 그 아이들을 쫓아가는 척 웃으며 놀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은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단한 장터의 삶 속에서 소은의 웃음소리는 일종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런데 덕칠에게는 소은이 눈치채지 못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칠은 이따금 소은이 묻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은이 처음 장터에 왔을 때의 이야기,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는 물음에 덕칠은 늘 웃음으로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과거는 묻지 말게. 지금 여기서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할 때 덕칠의 눈빛에는 묘한 그늘이 깔렸습니다. 소은은 처음에는 그 말을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처럼 덕칠도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이리라 짐작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기 싫은 것이 있는 법이라고 소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는 소은이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권세가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따금 장터를 드나들며 상인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기 일쑤였습니다. 상인들은 감히 대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을 알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달 중순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장터에 나타날 때마다 덕칠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은에게 오늘은 일찍 들어가 있게. 하고 이유도 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덕칠의 말이라면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장터가 파장을 서두를 무렵 소은은 덕칠이 포목전 뒤쪽 골목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덕칠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상대방은 낮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어르신 하고 부르려다 멈칫한 것은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덕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소은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소은은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덕칠의 굳은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거니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장터의 저녁은 여느 때처럼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소은은 새벽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북한산 자락 아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삽주 뿌리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길에는 낙엽이 두텁게 쌓여 발소리를 삼켰고 이른 아침 안개가 소나무 사이로 낮게 흘렀습니다. 소은은 등에 망태기를 메고 두 손으로 뿌리를 헤치며 능숙하게 약초를 캐어 담았습니다. 손끝이 흙으로 거머졌지만 소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삽주 뿌리가 여느 날보다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캐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만 장터에 닿았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뒤였습니다. 파장한 장터는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빈 좌판들 사이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소은은 서둘러 덕칠의 포목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 소은의 발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담벼락에 바짝 붙였습니다. 골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자는 관리의 복장을 갖추고 있었는데 갓을 깊이 눌러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양옆으로 건장한 하인 둘이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묵직한 양이었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받아 들고 대신 붉은 인장이 새겨진 폐물을 내밀었습니다. 소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붉은 인장이 무엇인지 소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통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고 하인들의 눈빛은 날이 선 칼처럼 예리하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은의 발밑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 골목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담벼락 너머를 향했습니다. 소은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인의 시선이 천천히 소은이 숨어있는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소은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찰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누가 있다. 하인의 외침이 골목을 쪼갰습니다. 소은은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맨 망태기가 마구 흔들렸고 집신이 질퍽한 땅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소은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라. 발소리가 뒤에서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하인 둘이 소은의 뒤를 쫓아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은은 텅 빈 좌판들 사이를 뱀처럼 구불구불 빠져나갔습니다. 넘어진 물동이를 뛰어넘고 쌓인 가마니 더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소은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땅바닥에 쓸리며 피가 맺혔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은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 하나가 파장 뒷정리를 하다 소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내리깔고 모른 척했습니다. 권세가 하인들이 쫓는 일에 끼어들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은은 그 외면이 뼛속까지 느껴졌지만 원망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골목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습니다. 소은은 숨을 헐떡이며 사방을 훑었습니다. 발소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 쪽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서생 차림이었습니다. 소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매를 두 손으로 세게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서방인 척만 해주십시오.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간절하고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소매를 붙잡은 손이 어찌나 강하게 쥐었는지 천이 당겨질 정도였습니다. 등불빛 아래 올려다보는 소은의 얼굴은 흙이 묻고 손바닥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매달리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억울한 것이 있는 사람의, 그래서 반드시 이 순간을 버텨야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유건이었습니다. 나이는 25, 서생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품은 쉬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든 등불 하나만으로도 주변이 환해지는 듯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유건은 그저 당황한 청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매를 붙잡힌 채 숨을 몰아쉬는 처녀와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하인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아, 서 있게. 하인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등불빛 아래 드러난 하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서슬이 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유건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하인들은 단순히 도둑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쫓는 것이었습니다. 쫓기는 처녀의 눈빛이 그리고 밤 장터를 가로질러 뛰어온 숨결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소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내 아내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유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흥분한 기색도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소은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굳었던 몸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파장 뒷정리를 하던 상인 두엇이 이 소동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군중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많을수록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하인은 유건과 소은을 번갈아 보며 주춤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쫓던 자요. 수상한 것을 보았다면서 달아났으니 함부로 두둔하지 마시오. 하인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유건은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내가 오늘 늦게까지 약초를 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밤 골목에서 겁을 먹고 달아난 것이 그리 큰 죄가 되오. 유건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유건을 살폈습니다. 서생 차림이었지만 그 기품과 어조는 여느 선비와 달랐습니다. 한 하인이 다른 하인의 소매를 슬쩍 당겼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두고 보시오. 하인들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장터 어귀에 서서 이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유건의 손길이 어깨에서 떨어지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유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지만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건도 소은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손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부터 묶으시오. 유건이 두루마기 소매 끝을 뜯어 내밀었습니다. 소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좋은 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선뜻 찢어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은이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소. 유건은 짧게 잘랐습니다. 소은은 잠시 유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꾸미거나 과장된 것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은은 결국 손을 내밀었고 유건은 천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유건은 손을 감아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늘 밤 골목에서 오간 것들을 차분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인장, 금, 그리고 저 하인들의 눈빛. 무언가 훨씬 큰 것이 이 장터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유건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낯선 두 사람의 손이 등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닿은 그 밤, 두 사람의 길은 이미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은이 약초 자리를 펼치기도 전에 하인 둘이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장터 관리인까지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평소 권세가 눈치를 보며 굽실거리던 자였습니다. 그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은에게 불리한 신호였습니다.
하인이 장터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처녀가 어젯밤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소이다. 모두 들으시오. 순식간에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 물건을 사러 나온 아낙네들, 심지어 길을 지나던 나그네까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수가 놓인 주머니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요. 어젯밤 이 처녀가 달아날 때 떨어뜨린 것이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은에게로 쏠렸습니다. 소은은 그 비단 주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른다고 아무리 말한들 저 물건이 증거로 내밀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저 주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어젯밤 저는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소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소은이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저 비단 주머니를 보게 저런 걸 어디서 구하겠어 라는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기울기 마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사이를 가르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유건이었습니다. 장터 근처에 잠시 머물고 있던 유건은 소동 소리를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건은 하인과 소은을 번갈아 보더니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주머니가 이 처녀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소? 하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물건이 증거 아니오? 물건이 증거라면 그 물건이 이 처녀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오. 떨어뜨렸다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보았소? 이 장터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나서 보시오. 유건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건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관가로 가서 가리는 것이 옳지 않겠소? 관가라는 말에 하인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관가로 가는 것은 저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골목의 거래가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다른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관가까지 갈 것 없이 장터 원로 앞에서 가리도록 하시지요. 군중이 그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원로 앞 재판이라면 이 장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터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유건의 곁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분이 낮습니다. 원로 앞에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건은 소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억울함까지 낮은 것은 아니요. 공터의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장터 원로 셋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비단 주머니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소은은 홀로 그 앞에 섰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무거운 돌처럼 소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유건은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소은이 어젯밤 약초 망태기를 메고 있었다는 것, 손바닥에 넘어진 흔적이 있다는 것, 골목의 거래를 우연히 목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하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신분 낮은 처녀와 권세가 하인, 저울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소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음을 보이면 지는 것이라는 것을 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터를 가득 메운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은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칠이었습니다. 소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덕칠은 천천히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주목했습니다. 덕칠은 이 장터에서 오래된 상인이었고 누구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원로들도 덕칠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덕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덕칠이 나섰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칠이 입을 열었을 때 소은의 세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저 비단 주머니는 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일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은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소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깐 채 말을 이었습니다. 소은이가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이 맞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제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은의 편이었던 이들조차 머뭇거리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갑순 아주머니는 입을 손으로 막았고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는 드러내놓고 승기를 잡은 표정이 번졌습니다. 소은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덕칠의 말이 귀를 통해 들어오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해 동안 아버지처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소미불을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힘든 날이면 등을 두드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은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소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주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아이인지. 덕칠은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은아.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소은은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덕칠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은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여론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장터 원로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덕칠이 직접 증언하였으니 이제 더 따질 것이 없는 듯하오. 유건이 앞으로 나서며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잠깐, 이 증언 하나만으로 죄를 확정할 수는 없어. 덕칠이 어찌하여 이제야 나섰는지 그 경위부터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원로들은 유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유건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드시지 마시오. 이 처녀와 서방 행세를 한 일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오. 그 말이 유건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유건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덕칠이 저 하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협박이나 빚 같은 것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유건은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은은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주는 상처는 어떤 다짐으로도 쉽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이 소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은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몸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것이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새해 동안 쌓아온 믿음이 단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장터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소은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건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터 근처 허름한 주막에 방 하나를 얻어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소은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삼키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유건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거짓을 꾸미는 자의 눈과 진실을 품은 자의 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았습니다. 소은의 눈은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문제는 덕칠이었습니다. 유건은 덕칠이 자발적으로 저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등이 떠밀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의 목소리, 눈을 들지 못하는 사람의 몸짓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덕칠과 하인들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유건은 조용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장터가 열리기 전 한산한 시각이었습니다. 유건은 어젯밤 거래가 있었던 뒷골목부터 살폈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러 겹쳐 있었고 한쪽 담벼락 아래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을 내려놓았다 들어 올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건은 장터 상인들을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덕칠에 대한 것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떡 장수 값순 아주머니는 말을 아꼈지만 덕칠이 근래 들어 부쩍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어물전 복례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덕칠이 한 달 전부터 누군가에게 쫓기듯 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유건은 장터 인근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짐진 물건을 맡기러 온 사람처럼 들어서서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건이 슬쩍 덕칠의 이름을 꺼내자 주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덕칠이요? 한 석 달 전에 큰 돈을 빌려갔습지요. 지 못하면 토목전을 넘기겠다고 문서까지 썼으니까요. 유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빚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빚의 끈을 쥔 자가 바로 하인들을 부리는 자, 즉 어젯밤 뒷골목에서 붉은 인장의 폐물을 주고받은 자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건은 그 자의 이름을 아직 몰랐지만 서서히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은은 장터 한편 창고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하인들이 관가에 넘기기 전까지 임시로 가두어 둔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습니다. 집 더미 위에 쪼그리고 앉은 소은은 무릎을 껴안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덕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먼저 드는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덕칠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소은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유건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은은 그를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관가에 넘겨지기 전에 나가야 하오. 지금 덕칠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 유건이 낮게 말했습니다. 덕칠 어르신은 협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건은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배신한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그 마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소은이라는 사람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증거를 찾겠어. 시간을 벌어야 하오. 그날 오후 유건은 마침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장터 인근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한 달 전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를 들고 덕칠의 포목전에 심부름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를 보낸 자의 이름이 정록이라고 했습니다. 정록, 유건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정록은 한양 권세가의 청지기로 주인의 비리를 대신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뒷골목의 거래는 정록이 주인 몰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꾸민 일이었고, 덕칠은 그 거래를 우연히 알게 된 뒤 빚을 미끼로 협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소은이 그 거래를 목격하자 정록은 덕칠을 압박하여 소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유건은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정록의 세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유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장터의 일은 유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건의 발걸음은 창고 쪽을 향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 곳, 진실이 짓밟힌 곳이었습니다. 유건에게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장터 공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어젯밤부터 내일 아침 공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흘렸고, 그 소문이 장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개 처벌이란 죄인을 군중 앞에 세워 망신을 주는 것으로, 가난하고 신분 낮은 자에게는 관가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서면 장터에서 얼굴을 들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소은은 이른 아침 창고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밤새 냉기 속에 있었던 탓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소은의 팔을 양옆에서 잡고 공터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소은은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발걸음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공터에는 이미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장터 상인들, 아낙네들, 아이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많은 얼굴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찾았습니다. 갑순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소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외면이 소은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덕칠도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소은은 덕칠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고개를 숙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은은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이 군중 앞에 서서 소은의 죄목을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절도죄, 도주, 허위 진술. 한 가지씩 읊어 내릴 때마다 군중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소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한 곳에 고정했습니다. 저 멀리 장터 끝, 하늘과 지붕이 맞닿는 선이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하인이 소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은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뒷골목에서 제가 본 것은 금과 붉은 인장의 폐물이 오가는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누명이 씌워진 이유입니다. 군중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인이 마지막까지 헛소리를 늘어놓는구나. 덕칠이 직접 증언한 것을 또 뒤집으려 하는가? 군중의 시선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소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 기울어진 마음은 쉬이 돌아서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진실은 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소은이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갑순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복례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소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유건도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군중 사이를 눈으로 훑었지만 유건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유건도 이미 떠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일에 더 이상 끼어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소은은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처벌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은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어이없을 만큼 맑고 높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소은은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끝까지 똑바로 서 있겠다고. 누명을 쓴 채 고개를 숙이는 것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은은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터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은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러나 무게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군중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포기하려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다시 불이 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유건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로 두 사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의 눈빛이 예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서생의 두루마기를 걸친 유건의 걸음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공터 한가운데를 향할수록 주변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하인들이 유건을 보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자리에 끼어들지 마시오. 이미 결론이 난 일이오. 유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 바로 앞까지 걸어가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박으로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군중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터 원로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세손, 저하. 하인 하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하인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원로들이 허둥지둥 일어나 몸을 낮추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공터 전체가 물결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운만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손.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금방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손을 감아주던 사람, 서생 차림으로 등불을 들고 걷던 사람이 세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건, 아니 세손은 소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운은 그 눈빛을 받으며 등을 곧게 폈습니다. 세손이 군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드시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이 장터 근방을 살피고 있었소. 민심을 직접 듣고자 함이었지요. 그러다 어젯밤 뒷골목에서 벌어진 일을 이 눈으로 보았소.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손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록이라는 자가 덕칠에게 보낸 문서요. 빚을 빌미로 거짓 증언을 강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리고 이것은 정록이 주인 몰래 관인을 도용하여 사사로이 이득을 취한 거래 기록이요. 세손이 두루마리를 펼쳐 원로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원로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운을 의심하던 눈빛이 하인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손이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록과 그 무리를 당장 포박하시오. 뒤따라 들어온 두 사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이 묶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칠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세 손이 가져온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칠은 소운 앞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땅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운아,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여라. 덕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더니 이내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없어서 더 깊었습니다. 소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군중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소은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갑순 아주머니가 소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소은아, 미안하다. 내가 의심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복례 할머니도 소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세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진실은 끝내 스스로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공터에 모인 장터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을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이 거짓을 밀어내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은 살면서 그리 자주 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정록은 그날로 포박되어 한양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관인을 도용하고 사사로이 거래를 꾸민 죄, 그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정록이 저질러 온 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터뿐 아니라 한양 여러 곳에서 권세를 앞세워 약자를 짓밟아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록은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하인들도 각자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오래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장터 원로들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하였습니다. 빚에 짓눌려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 그리고 소은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원로들은 덕칠이 처음부터 제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참작하였습니다. 포목전을 잃는 것으로 빚은 정리되었고, 덕칠은 장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사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무서움에 짓눌려 그 말을 했다는 것을, 평생 소은을 딸처럼 아껴 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덕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덕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덕칠은 소은의 손을 부여잡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뒤섞이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도 여느 때처럼 약초 자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장터 아이들이 더 대담하게 소은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은이 억울함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세손이 장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소은은 약초를 손질하다 그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하, 이런 곳까지 다시 오셨습니까? 소은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세손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 호칭은 이 장터에서는 거두어 두시오.
그냥 유건이요. 새손은 소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자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일로 그대의 신분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생겼어. 부모의 기록을 추적해보니 그대는 본래 양인의 자식이요. 천한 신분이 아니었어. 소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양인. 그 두 글자가 가슴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돌며 스스로를 천한 사람이라 여겨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은은 손등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궁으로 오시오. 그대의 약초 지식은 내의원에서도 쓸모가 있을 것이요. 소은은 고개를 들어 새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장터, 이 냄새, 이 사람들이 소은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갑순 아주머니가 떡을 찌고 있었고 복례 할머니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좌판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덕칠이 새로 얻은 작은 자리에서 무명천을 접고 있었습니다. 소은과 눈이 마주치자 덕칠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은은 다시 새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은 곁에 놓인 약초 묶음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어 소은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은이 장터를 떠나던 날, 갑순 아주머니가 찰떡 한 보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소은의 손을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장터 아이들이 소은의 뒤를 한참 따라오다 돌아섰습니다. 소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염천교 장터가 아침 햇살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된장 냄새, 흥정 소리와 웃음 소리가 뒤섞인 그곳이었습니다. 소은이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눌러도 끝내 물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소은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억울함을 끝까지 놓지 않고 버텨 낸 사람에게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진실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 진실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소은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마음이 바르면 하늘도 돕고 마음이 굽으면 하늘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소은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논어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은 곁에 유건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늘이 보내준 이웃이었습니다. 억울한 날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날에도 진실을 붙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